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어슴풀에 잠이 깼다. 어제 마신 술 때문에 가벼운 숙취를 느끼면서 시계를 봤다. 오전 8시 조금 넘긴 시각. 어떤 미친놈이 새벽부터 전화질이야? 단잠을 깨운 짜증감이 나를 더 예민하게 했다. 어젯밤 생사를 넘나 들었던 아들은 내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여보세요? 투명하게 받은 수화기 너머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경찰서인데요. 아이 아버님 되시죠? 형사 말로는 어제 밤 사이에 도망쳤던 유괴범이 잡혔다고 한다. 그래서 아이하고 대질 신문을 해야 하니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로 오라는 것이었다. 형사님, 전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아이가 지금 자고 있는 것도 그렇고 아이가 다시 끔찍한 기억을 되살리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범인을 처벌하려면 피해자 진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나오셔야 합니다. 그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다. 나는 깊은 잠에 빠져있는 아이를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다. 저 아이를 또 힘들게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유괴범 녀석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다는 생각도 강했다. 아니 피해자 진술이 없으면 처벌 못하나? 무슨 법이 그따위야? 나는 마음을 바꿨다. 그 유괴범 녀석 쌍판떼기도 볼 겸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로 가기로 했다. 가볍게 잠투정을 하는 아들을 품에 안고 밖으로 나왔다. 세상을 덮어버릴 것 같이 쏟아붓던 눈은 밤사이에 그쳤고 세상은 온통 하였다. 두껍게 쌓인 눈은 이미 얼어붙어 아이를 안은 채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다. 길은 무척 미끄러웠고 조수석에 비스듬하게 기대어 선잠을 자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몇 번이고 집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경찰서는 예상보다 한가해 보였다. 날밤을 샌 듯한 형사들은 피곤에 쩔어 보였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 했던 생각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아들 레미는 잠이 깨어 푸스스한 얼굴로 나를 불안한 듯 쳐다보고 있었다. 괜찮아. 그냥 아저씨들이 묻는 말에 대답만 하면 돼. 아들은 나와 함께 형사를 마주보고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아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의자를 밟고 일어서더니 내 품으로 와락 달려드는 것이었다. 당황한 나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입구 쪽을 바라다 보았다. 수갑을 찬 녀석을 앞세우고 형사 한 명이 들어왔다. 아들은 바들바들 내 품에서 떨고 있었고 나는 아들을 한번 꼭 껴안아주고는 등을 토닥였다. 그때 나는 내 귀를 의심케 하는 소리를 들었다. 아저씨? 미안하게 됐습니다. 뭐? 미안. 녀석은 건들거리며 말을 이어갔다. 서로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십시다. 순간 나는 눈에 불이 튀었고 아들을 얼른 의자에 앉혀놓고는 녀석을 향해 달려나갔다. 뭐? 미안? 이 자식이 장난해? 나는 들고 있던 작은 손가방으로 녀석의 머리를 후려갈겼다. 경찰들이 나를 뜯어 말렸다. 아니, 뜯어 말리는 척하는 것 같았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분이 풀리지 않은 나는 연달아 녀석의 머리통을 한 번 더 후려쳤다. 솔직한 내 심정은 녀석을 패 죽이고 싶었다. 뼈도 못 추릴 정도로 밟아주고 싶었다. 순간 나는 제정신이 들었다. 혹시 이놈이 나중에라도 아들 레미한테 보복하면 어쩌지? 생각이 미치자 나는 휘두르던 주먹을 멈추고 녀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녀석은 반성하는 기색은커녕 맞은 것이 분해서인지 씩씩거렸다. 인간 말종 새끼. 나는 속으로 되뇌이며 분을 사겼다. 대질신문이 시작되었다. 아들은 작은 한쪽 손으로 나를 꼭 쥐고 불안한 눈빛으로 유괴범 쪽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형사가 앉은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형사는 사건이 일어난 순간과 범행 과정을 상세하게 묻기 시작했다. 저 아저씨가 차에 타더니 뭐라고 말했어? 아빠 친구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아빠 뭐 하는 사람이냐? 집 전화번호가 뭐냐고 물었어요. 나는 또 피가 거꾸로 치솟는 걸 느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다 말해줬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두 대만 때리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는 형사가 계속 물었다. 아저씨가 빨간불인데 휙 지나갔어요. 그래서
아저씨 빨간불인데 왜 그냥 가요? 라고 했어요. 그랬다. 나는 아들을 태우고 다닐 때는 교육상 철저하게 교통신호를 지켰다. 아무도 없는 한밤중 교차로에서도 철저하게 지켰다.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한 아들 녀석이 유괴범에게 지적을 한 모양이었다. 그랬더니 조용히 안 하면 가방에 칼 있으니까 칼로 배 찌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무서워서 이렇게 했어요. 라고 대답하면서 걸치고 있던 점퍼를 끌어오므리면서 배 부분을 가리는 게 아닌가.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악마 같은 놈은 희죽거리면서 아니라고 부인을 했다. 자기는 시동 걸려있는 차를 보고 그냥 차를 몰았을 뿐이라고 했다. 차 뒷좌석에 아이가 타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했다. 듣다 참지 못한 형사는 서류 뭉치를 들어 녀석의 머리통을 내리치며 말했다. 임마, 넌 29살짜리가 5살짜리하고 말도 못 맞추냐? 유괴범은 어떻게 하던 유괴 혐의를 벗고 단순 차량 절도 혐의만 받기를 원했는지 유괴 혐의를 극구 부인했고, 이미 아들은 공포심을 극복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또박또박 형사가 묻는 말에 대답을 했다. 그 덕에 범인은 몇 차례 더 머리를 쥐어박혔다.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영특하고 예의 바르게 잘 자라준 내 목숨 같은 녀석을 잃을 뻔했다는 사실에 나는 또다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 이후 나는 그 유괴범이 어찌 되었는지 모른다. 아니, 관심도 없다. 그날 신문과 방송은 온통 그 녀석에 대해 대서특필하고 있었고, 사건은 사회면 일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광란의 질주라는 제목하의 기사 내용은 이랬다. 지명수배 중이어서 고향도 못 가는 신세임을 비관했건 범인은 시동이 걸린 차량을 발견하고 그 차를 탈취 무작정 달렸으나 검문 검색에 걸리자 차를 버리고 도주. 지나가던 택시를 탈취했고 심지어 그 택시로 영업행위까지 시도했고, 혼자 그 택시를 탔던 여성이 수상함을 느끼고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몰던 택시가 귀성길에 오른 일가족 4명이 타고 가던 자동차와 정면 충돌. 일가족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이를 목격. 범인을 자기 택시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몰래 도망을 나와 자기를 태우고 온 택시를 또다시 탈취해 도주를 했단다. 긴급 상황에 라디오 방송을 했고, 우연히 그 택시를 뒤따르던 택시기사가 범인 차량을 목격하고 격투 끝에 검거했단다. 탈취 차량만 3대이고 부상자는 13명에 달하는 3시간 반 동안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지만, 하도 택시가 등장을 많이 해서인지 어느 신문 기사에서는 내 직업은 택시기사라고 나왔고, 어느 신문에서는 납치당한 우리 아들이 딸이라고 나온 신문도 있었다.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쇄도했으나 눈으로 교통이 마비가 되어 그날 9시 뉴스에는 지들 상상에 의한 사건 보도가 있었다. 방송에서는 경찰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고 경찰을 엄청 까댔지만, 비상근무 서던 의경의 현명한 대처가 아니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그 이후 몇 년 동안 밤에 설잠을 깼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아이가 까무러치는 일도 몇 번 있었고, 한동안 말투도 어눌해지고 대인기 피현상도 보였지만 결국 모든 게 자기들 편한 방식으로 사건은 엉망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다행히 이 모든 걸 극복하고 현재 우리 아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인류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당시 범인 검거에 고생해주신 수많은 은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